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100년이라는 유구한 시간을 관통한 한 철학자의 시선을 통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은밀하고도 단단한 뼈대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어둠이 깔려 있고 방 안의 공기는 고요하지만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때로 날카롭고 시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 온전히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연약한 마음가짐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그 균열 사이로 비치는 빛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도시의 밤하늘 아래 계신가요? 여러분이 계신 곳과 그곳의 현재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밤을 확인하는 그 작은 연결이 우리의 대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 테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나는 올해로 100세를 훌쩍 넘겼습니다. 한 세기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쌓이는 일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나만의 나이테를 새기는 일이더군요. 교수라는 직함으로 평생을 강단에 서서 수많은 이론을 가르치고 산더미 같은 논문을 써내려갔지만 사실 고백하자면 그 학문적 성취라는 것이 삶의 본질 앞에서는 얼마나 무기력한지 이제야 감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르친 종교한 이론들보다 밤새 고민하며 마침표를 찍었던 논문들보다 실제의 인생은 훨씬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훨씬 엄격하더군요. 젊은 시절에 나는 행복을 일종의 결과물로 오해하곤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얻어내는 성취 뒤에 따라오는 달콤한 보상,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안정된 자리,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서 확인받는 나 자신의 존재감 같은 것들 말이죠. 교수라는 직함으로 살다 보니 학문적 성과가 곧 나의 행복인 줄 알았던 착각의 세월도 꽤 길었습니다. 논문 통과 소식에 기뻐하던 제자들보다 제 휴가 결제가 떨어졌을 때 더 진심으로 행복해 했던 걸 보면 저도 참 속물적인 학자였나 봅니다. 하지만 한 세계를 통째로 살아내고 보니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행복은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걷다 발견하는 행운의 동전 같은 사건이 아니라 매일 아침 조용히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리는 견고한 구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아침의 중요성을 전혀 몰랐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 신문을 펼치고 쏟아지는 강의 준비에 쫓기며 세상이 내뿜는 거대한 소음 속으로 허겁지겁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들은 늘 비슷하게 흘러갔죠. 겉으로는 분주하고 화려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정작 내면의 중심은 텅 비어 있었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은 갈대처럼 속수무책으로 흔들렸습니다. 사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의 소음은 여전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알림이 소음의 주범이지만 제 젊은 시절엔 새벽부터 울려대는 동네 닭 울음소리가 일종의 데이터 폭탄이었거든요. 이제 나는 압니다. 하루는 단순히 아침이라는 시간적 시점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눈을 뜨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이미 거대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이 하루를 이끌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요구나 타인의 기대라는 거센 물결에 내 마음을 내던져 끌려가게 둘 것인가 하는 선택 말이죠. 행복을 감정의 영역이라고만 굳게 믿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행복의 정점에 서 있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우울하거나 일이 꼬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굴었죠. 하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실로 날씨와 같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변덕스럽게 바뀌며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실존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정서적 주권론의 부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것은 그 변덕스러운 날씨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행복의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는 감정보다 훨씬 깊은 곳에 뿌리내린 내면의 결정체이자 삶을 해석하는 단단한 틀입니다. 감정은 그 구조라는 지붕 아래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만약 이 구조가 부실하게 설계되어 무너진다면 그 어떤 긍정적인 감정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 내면의 구조가 철근처럼 단단하다면 밖에서 폭풍 같은 감정이 몰아쳐도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끝에 얻은 이 값진 깨달음은 사실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깨어난 직후 약 20분 동안 가장 가소성이 높다는 잡지식 같은 이야기처럼 그 짧은 아침의 시작이 우리 뇌의 회로를 결정짓는다는 과학적 근거와도 궤를 같이 하죠. 세상은 생각보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젊던 시절이나 100세를 넘긴 지금이나 경제는 늘 불안했고 인간관계는 언제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며 시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환경은 상수일 뿐입니다.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해석뿐입니다. 같은 하루라 하더라도 어떤 시선의 렌즈로 아침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수많은 제자를 사회로 보내고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별의 의식 끝에 얻은 나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아침에 마음을 훈련하지 않은 채 등 떠밀려 시작된 하루는 늘 과거의 습관적인 패턴과 타인의 기대에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고요를 선택하며 시작된 아침은 나를 다시 존재의 중심으로 데려옵니다. 몇 분간의 고요함 속에서 내뱉는 깊은 숨 한 번,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살겠다는 조용한 선언, 이런 것들이 인생을 바꾸는 거창한 비법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미세하고 사소한 선택들이 수십 년간 쌓이면 삶 전체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나는 강의실에 들어오던 수많은 중년의 얼굴에서 이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지친 눈빛으로 삶의 무게를 겨우 버티며 들어오던 이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스스로를 다시 설계하기 시작하며 눈빛이 맑아지는 그 경이로운 순간들을 말이죠. 행복은 결코 기다림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누군가 나를 완벽히 이해해 주기를, 혹은 모든 조건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소중한 삶은 소리 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100년을 살며 내가
확신하게 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삶은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선택할 기회를 줄 뿐이다. 오늘 아침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세상이 아니라 당신만의 해석을 말입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진짜 행복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고 믿곤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으며 젊은 날을 보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고통이란 불청객이자 공들여 쌓아온 삶의 공식을 단숨에 망가뜨리는 부당한 침입자 같았지요. 젊은 날의 상처는 언제나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부당한 폭력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6.25 전쟁의 그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평화롭던 서울 시내를 뒤덮었을 때 저는 가장 아끼던 동료 학자를 허망하게 잃었습니다. 그 똑똑하던 머리와 열정적인 가슴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며 제가 평생 읽어온 철학책들이 얼마나 가벼운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는지 절감했죠.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텅 빈 눈으로 나를 찾아온 제자의 통곡 앞에서 교수로서 준비했던 정제된 위로의 말들은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낡은 손수건을 건네는 것 뿐이었죠. 논문 점수는 그렇게 엄격하게 매기던 제가 정작 삶의 비극 앞에서는 낙제점 수준의 대처밖에 못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학문이라는 게 때로는 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아주 정교하게 조각된 모래성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더군요. 그러나 100년이라는 시간을 강물처럼 건너오며 제가 배운 한 가지는 고통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은 잔인할 만큼 차갑지만 동시에 소름 끼칠 정도로 정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은 이상하게도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평생 품이라는 가면 뒤에 감춰왔던 원초적인 두려움, 애써 외면하며 살았던 비겁한 진실, 그리고 스스로에게조차 숨기고 싶었던 저열한 욕망들이 고통이라는 메스 아래에서는 가감없이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 뇌에서 신체적인 통증과 사회적 소외로 인한 마음의 통증을 처리하는 부위가 전대상피질이라는 동일한 영역이라는 잡지식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거나 마음이 찢어지는 거나 우리 뇌 입장에서는 똑같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 시련의 아픔에 타이레놀을 먹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다면 아마 교수평가에서 최악의 점수를 받았겠지만요. 삶이 근간부터 흔들릴 때 사람은 정확히 둘로 나뉩니다. 그 혼란을 핑계 삼아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사람과 그 혼란의 잔해 속에서 오히려 자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이 상처 속에 영원히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노년에 들어서며 제가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은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이 가진 최종적인 품격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상실과 병마 그리고 기억이 하나둘씩 흐릿해지는 퇴색의 과정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실을 겪고도 어떤 이는 평생을 피해자의 언어 속에 갇혀 남을 원망하며 살고 어떤 이는
그 쓰라린 경험을 정제하여 삶의 깊은 지혜로 바꾸어냅니다. 고통이라는 날선 칼날을 잡고 손을 벨 것인지 아니면 그 칼로 삶의 불필요한 껍데기를 깎아낼 것인지는 오로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이를 정리하자면 고통받는 주체의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의 모든 조건이 사라지고 고통이라는 본질적인 감각만 남았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존재론적 밑바닥과 마주하게 되니까요. 한 노철학자는 상처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들러붙은 불필요한 것들을 벗겨내기 위해 온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이 말의 참뜻을 이해하는데 8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고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우리의 안온한 일상을 기습하죠. 그러나 고통이 휩쓸고 간 뒤의 삶은 철저하게 우리의 선택 영역입니다. 더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고 이전보다 더 분명한 의지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병상에서 이 극명한 선택의 갈림길을 목격해 왔습니다. 같은 시한부 판정이라는 진단서를 손에 쥐고도 어떤 이는 남은 삶을 분노로 정리했고 어떤 이는 비로소 삶을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축복하며 살았습니다. 그 차이는 체력의 유무가 아니라 바로 해석의 힘에 있었습니다. 고통이 나를 설명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고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의 차이 말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 고통은 더욱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냅니다. 젊을 때는 언젠가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희망 고문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시간이 유한해졌음을 직감하는 순간부터 고통은 우리에게 훨씬 직접적이고 잔인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너는 진정 누구로 살 것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은 채 흘려보낸 시간은 결코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가혹한 선택지를 쥐어줍니다. 상처를 핑계로 삶을 멈출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오히려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연료로 삼을 것인가 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수많은 실패와 소중한 이들을 떠나보낸 상실 속에서 한 가지 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부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가짜 모습들, 즉 체면이나 타인의 시선, 그리고 스스로에게 강요했던 억지스러운 역할들을 강제로 벗겨냅니다. 그 화려한 껍데기들이 고통의 폭풍 속에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날 것 그대로의 진짜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처절한 순간부터 인생의 새로운 장은 다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는 흉터로 남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방향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며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운명에 휘둘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의 파도를 타고 다시 일어서는 단단한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싶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통증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라는 가장 정직한 신호니까요. 젊은 시절에 저는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고
억눌러야 할 대상으로만 배웠습니다. 분노는 천박하게 밖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했고, 두려움은 사내대장부로서 부끄러운 것이었으며, 슬픔은 나약함의 명백한 증거처럼 여겨졌습니다. 특히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위치에 있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성적이고 차가운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제 강의실은 늘 엄숙했고 제 표정은 마치 석조상처럼 굳어 있었죠. 사실 그 시절 제자들은 제가 화장실도 안 가는 기계인 줄 알았을 겁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친 학생들이 제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가는 걸 보며 저는 내심 내 권위가 이만큼이나 견고하구나 라며 헛된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저 융통성 없는 늙은이의 고집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나 100년을 살아보니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는 삶은 결코 단단해질 수 없다는 것을요. 억눌린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억지로 구겨놓은 스프링과 같아서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튀어나와 삶의 방향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사실 감정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강력한 생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 에너지를 다루는 조종관을 누가 쥐고 있느냐는 것이죠. 감정이 우리 인생의 조종사가 되는 순간 삶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날 때마다 정제되지 않은 말을 내뱉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가던 길을 멈추거나 방향을 틀어버리며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삶은 결코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제자의 삶에서 이런 비극을 보아왔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음에도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이들, 혹은 실패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에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이들을 말입니다. 반면 감정을 마치 비행기의 계기판처럼 다루는 사람들은 삶의 궤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에게 감정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일 뿐 나에게 강제로 행동을 지시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몸소 이해하고 체득하는데 저는 반세기가 넘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배가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그때마다 키를 꺾어버리는 선장은 평생 바다 위를 뱅뱅 돌 뿐이지만 거친 파도를 읽어내며 중심을 유지하는 선장은 그 어떤 악천후 속에서도 항로를 잃지 않는 법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에 따르면 우리 몸에서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 화학적 물질이 분출되어 혈액을 타고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90초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분노나 슬픔의 순수한 생물학적 수명은 1분 30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화가 나거나 우울하다면 그것은 우리 뇌가 그 감정을 붙잡고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셀프 주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0초만 잘 견디면 감정의 파도는 일단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 파도를 붙잡고 늘어지며 스스로를 익사시키려 하곤 하죠. 저도 젊은 시절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을 할 때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며칠씩이나 냉전 상태로 지내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100년 전에 이 논문을 읽었어야 했는데 당시엔 90초는커녕 90분 동안 화를 내는 게 제 주특기였으니 참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마음을 훈련한다는 것은 감정을 메마르게 하거나 아예 없애는 인색한 작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양한 감정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익히는 성숙한 과정입니다. 감정에 무작정 끌려가지 않고 감정 위에 우뚝 서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감을 기르는 일이죠.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초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 메타 코그니티브 에모셔널 레귤레이션 스트래티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제3자의 시선으로 관찰하며 지금 내 마음이라는 극장에서 어떤 연극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이 훈련은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선택들이 층층이 쌓여야만 비로소 내면의 근육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육체의 감각은 무뎌지지만 이상하게도 감정의 결은 훨씬 더 예민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어제 본 노을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에도 마음이 일렁이죠. 그래서 더더욱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분노가 가슴 끝까지 차오를 때 잠시 숨을 고르며 멈추는 것. 거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이 내 삶의 대본을 대신 쓰게 두지 않는 것, 그리고 깊은 슬픔 속에서도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말입니다. 감정은 분명 우리에게 어떤 진실을 속삭여 주지만 그 감정 자체가 삶의 절대적인 진실은 아닙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배운 사람만이 삶의 주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저는 생애 말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스스로를 억압하고 채찍질하는 고통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평온을 되찾는 자비로운 회복이라는 사실을요. 그것은 내 인생의 모든 반응과 말, 그리고 행동에 대한 선택권을 다시 내 손에 쥐는 진정한 권력의 획득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감정이 메말랐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센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쳐도 내면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인간은 강철보다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의 숱한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얻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싸지만 동시에 가장 값싼 교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은 여전히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요동치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정신없이 소란스러울 것이고 예기치 못한 감정의 파도는 수시로 우리 마음의 해안가를 덮칠 것입니다. 그러나 먹구름이 가득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날에도 비행기를 안전하게 조종하여 활주로에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바로 조종석에 앉아있는 당신 자신입니다. 그 책임은 때로 어깨를 짓누를 만큼 무겁지만 동시에 그것은 당신이 당신 삶의 유일한 주의라는 가장 찬란한 자유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요동친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뜨거운 증거입니다. 자,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 변덕스러운 감정을 당신 삶의 독재자로 군림하게 둘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숙련된 지휘자가 되어 그 감정들을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조율해 나갈 것인가요? 결정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며 평생을 보냅니다. 삶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울 때 나 대신 이 짐을 짊어져 줄 구원자 혹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제시해 줄 위대한 스승 같은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기를 꿈꾸죠. 사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제 무지함을 단번에 깨우쳐 줄 성인 성른을 찾아 헤맸고, 중년의 한복판에서는 국가의 안정된 제도나 견고한 사회 구조가 나의 노후와 안녕을 완벽히 지켜주리라 굳게 믿으며 그 그늘 아래 숨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대학 시절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교수님이 성적을 엄청나게 잘 주시는 기적을 바라는 학생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뼈저리게 느끼는 냉혹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국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은 처음 마주했을 때 마치 겨울밤의 찬물처럼 살차를 파고드는 시린 통증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진실의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경이로운 자유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반드시 와야만 내가 비로소 일어설 수 있다면 내 삶의 조종관은 영원히 외부에 저당 잡힌 채 타인의 손에 들려있게 됩니다. 시대의 흐름이나 제도의 변화 혹은 타인의 변덕스러운 선택에 따라 내 인생의 항로는 속절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것을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외부적 통제 소재에 대한 실존적 의존성이 초래하는 주체적 소외 현상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내면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거대한 야성이 깨어납니다. 저는 수많은 은퇴자의 얼굴에서 이 극적인 변화를 목격해 왔습니다. 평생을 바쳤던 직함과 명함이 한순간에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거울 속의 민낯과 마주하며 자기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는 그 당혹스럽지만 찬란한 순간들을 말이죠. 사실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비극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이끄는 힘인 자기 인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분들은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 없이는 집 앞 슈퍼도 못 가신다면서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정해준 경로로만 가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의 지도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것이죠. 제 아내도 외출 준비를 할 때면 늘 거의 다 됐어 라고 말하지만 그 거의가 100년 같은 일시간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깨닫죠. 아, 역시 내 기다림의 끝엔 구원이 아니라 인내의 수련뿐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특히 중장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여전히 태산 같은데 정작 손을 뻗어 도움을 요청할 곳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젊은 시절 함께 잔을 기울이며 고민을 나누던 동료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은 어느덧 자신들만의 견고한 세계를 구축하며 멀어져 갑니다.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이 깊은 무력감과 우울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나를 이끌어줄 북극성을 밖에서만 찾으려다 방향을 잃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바다의 영리한 사냥꾼 문어는 뇌가 9개나 되고 신경세포의 상당수가 다리에 퍼져 있어서 각 다리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어는 철저히 혼자 살아가는 고독한 생물이죠. 그 높은 지능과 생존력은 어쩌면 완벽한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환경이 만들어낸 진화의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인도력은 결코 거창한 결심이나 장엄한 선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싹을 틔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움직임은 무엇인가? 숨이 턱끝까지 막히는 막막한 침묵 속에서도 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단 한 걸음의 전진일지라도 그 걸음은 내면을 향한 장엄한 독립선언과도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겠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 시작하겠다. 세상은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조건은 늘 불완전하고 사람은 언제나 예측 불허이며 삶은 수많은 변수를 안고 도도하게 흐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도력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바깥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내면에서 길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년에 이르러 한 문장을 매일같이 주문처럼 읊조리곤 합니다. 구원은 멀리 있지 않다. 누군가 나를 살려주러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향해 용기 있게 한 발을 내딛는 그 찰나의 순간 구원의 길은 비로소 내 발밑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낸다. 정체된 마음은 고인물처럼 생기를 잃고 썩어가지만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움직이기 시작한 마음은 다시 숨을 쉬며 생명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평생토록 갈구하며 기다려온 그 구원자는 사실 거울 속에 비친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100년을 살아온 노 교수가 장담하건대 당신 안에 잠든 그 거인을 깨울 수 있는 열쇠는 오직 당신만이 쥐고 있습니다. 가끔은 인생이 너무 고독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겠지만 그 고독이야말로 당신이 온전한 주권을 가진 왕이라는 증거입니다.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혼자 부는 바람을 견디는 나무만이 가장 넓은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법이니까요. 오늘 밤 당신만의 내면의 지도를 다시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행은 이제 막 당신의 손에 의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살아남게 한 힘이 도대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늘 한결같은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천재적 재능도 하늘이 내린 천운도 혹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영적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탱한 진짜 힘은 바로 반복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너무나 사소해서 남들의 눈에는 결코 띄지 않는 그 지루한 반복 말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단 한 번의 거창한 결심이나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바꾸려 합니다. 누군가의 감동적인 강연을 듣거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거나 혹은 가슴을 뛰게 하는 어떤 사건이 자신을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시켜 줄 것이라 믿곤 하죠. 하지만 저는 지난 한 세기 동안 그런 뜨거운 장면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식어가는지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불타오르던 결심은 며칠 지나지 않아 재가 되어 흩어지고 삶은 이내 자석에 끌리듯 익숙하고 게으른 궤도로 되돌아오고 맙니다. 인생을 실제로 움직이고 바꾸는 것은 화려한 의도가 아니라 몸에 밴 습관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고 싶어 하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가 곧 당신이란 사람의 실체를 규명합니다. 노년에 이르러 저는 이것을 뼈저릴 정도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해지고 육체적 기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수십 년간 몸에 새겨온 반복의 흔적들은 여전히 제 삶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해일처럼 몰려올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습관, 오늘 해야 할 일을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않는 성실한 리듬, 그리고 잠들기 전 하루를 가만히 복기하며 스스로를 정돈하는 태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조용한 반복들이 인생의 거센 위기마다 저를 지탱해 준 가장 튼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사실 100세가 되니 이제는 안경을 어디 뒀는지는 매일 까먹어도 아침에 일어나 친구를 정리하는 손길만큼은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정확하더군요. 뇌는 퇴화해도 습관은 영혼에 각인된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무서운 일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행복을 일종의 강렬한 자극이나 도취적인 기분으로 오해합니다. 도파민이 솟구치는 환희의 순간만이 행복이라고 믿으며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 때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정의하죠. 하지만 기분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배신자입니다. 반면 훈련된 삶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눈에 띄는 환희는 없을지 몰라도 그 밑바닥에는 자신을 깊이 신뢰하는 단단한 힘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몸을 일으키고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내가 정한 삶의 방향을 묵묵히 지켜내며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자리에서조차 자신과의 약속을 배신하지 않는 것, 이 지루한 반복이 인간의 자존을 만들고 그 자존이 비바람치는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줍니다. 학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신경가소성에 기반한 행동 자동화 기제 Behavior Automation Mechanism Based on Neuroplasticity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행동이 뇌의 신경 경로를 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의지력을 최소한으로 쓰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뇌는 가성비를 따지는 아주 영리한 기관이라서 반복되는 일은 자동 모드로 전환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헬스장에 갈지 말지 고민하는 건 아직 뇌가 그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저 같은 노인에게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고도의 의지력이 필요한 프로젝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내리는 반복의 의식을 치르고 나면은 비로소 살아있다는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가끔은 설탕 대신 소금을 넣는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100년 된 고물 컴퓨터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노년에 들어서며 제가 발견한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무기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마음씨 착한 이들이 내뱉는 부드러운 감정의 찌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뿌리째 흔들리는 절망적인 날에도 내가 나 자신을 붙들기 위해 선택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마지막인
생존 의식입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감사를 읊조리는 것은 가혹한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냉혹한 현실을 가장 정직하게 응시하면서도 그 척박한 땅 위에서 내가 부여할 수 있는 숭고한 의미를 기어이 선택해내는 주체적인 힘입니다. 런던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하는 습관이 뇌의 시상 하부를 자극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수면의 질을 높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학술적 데이터보다 제 삶의 경험을 훨씬 더 신뢰합니다. 감사는 저를 늘 삶의 주변부에서 다시 중심부로 데려다 놓는 나침반이었습니다. 행복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고정된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모든 고생이 끝나는 그런 지점은 인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새롭게 선택해야 하는 방향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명확한 의도로 시작되어 혹독한 훈련으로 유지되며 지루한 습관으로 단단해지고 강인한 자기 통제력으로 보호받으며 마침내 감사를 통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저는 이제 생의 막바지에 서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그 정직한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무심코 택한 그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내일을 직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화려한 생각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지속된 행동만이 당신의 내면을 다시 구성하고 운명의 물길을 바꿉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시적인 의도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기나긴 패턴의 합입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용히 세워 올리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당신의 중심이 되고 당신의 정체성이 되며 마침내 당신의 유일무이한 삶이 됩니다.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확신하게 된 단 한 가지, 사실은 당신은 결코 행복을 찾아 헤매는 가련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행복을 스스로 짓고 다스리고 완성해 나가는 이 세상 유일한 거장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템포를 아주 천천히 늦춰보려 합니다. 들떠있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깊고 고요한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우리의 긴 대화가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이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라는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기 위한 아주 긴 쉼표일 뿐입니다. 창밖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갑지만 당신의 마음 속에는 오늘 우리가 나눈 따뜻한 온기가 작은 등불처럼 남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서서히 눈을 감고 당신이 가장 평온했던 어느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고요한 숲길일 수도 있고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는 이른 아침의 바닷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그동안 고생 많았던 당신 자신을 가만히 안아주세요. 세상이 당신에게 요구했던 그 모든 무거운 역할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숨쉬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당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장면이 안개 속으로 부드럽게 페이드 아웃되듯이 당신의 의식도 이제 깊고 안락한 휴식의 바다로 잠겨듭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웃음소리와 평화로운 안식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고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생각들은 모두 밤하늘의 별에게 맡겨두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깊은 잠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이 아주 조용하고 평온하게 쉬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